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 들리는 사람 아무나 대답 좀 채팅창에. 네. 혹시 소리 들리는데 문제 있으면 채팅창에 알려주도록 하고, 지금 25명. 어, 아이고, 잠시만요. 카톡을 안 닫았네. 네. 각자 환경 설정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문에 아직 답을 안 한 사람, 환경 설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답을 안 한 사람 3명 있던데, 지금 들어가서 설정 유무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환경 설정이랑 관련돼서 환경 설정 아직 마무리가 안 된 학생들은 일단 오늘 수업할 내용 수업을 하고, 뒤에 수업 진도 나가고 나서 안 된 학생들하고 뭐가 문제인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2시간이나 하여간 휴일하고 겹쳐서 동영상 강의도 올려놨었는데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번 시간 이제 동영상 강의 내용까지 보면 우리가 하둡 에코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시스템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기간이 수업 시간 전까지로 됐군요. 그 3명 안 한 사람들은 여기 채팅창에 이따가 적어주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그래서 어차피 내가 안 된 학생들 여기 줌 미팅에 좀 남아서 하고, 뭐, 된 학생들 나가도 되니까. 네,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하다 말았죠? 에코시스템의 서브시스템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장 핵심적인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HDFS랑 맵리듀스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 뭐 얀이나 아니면 피그, 하이브 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미션 2에서 각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냈는데, 어, 내 의도는 일단 로직을 잡는 부분하고 환경적인 부분이 섞여서 한꺼번에 이제 해결해야 되면 학생들이 좀 헤매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앞부분에서 했던 것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우리가 하드 환경에서 제플린 같은 거 사용해서 할 수는 있긴 한데, 뭐 뾰족히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사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 R을 사용을 하던가 뭐 매플립을 사용을 하던가 뭐 그런 것들 사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연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별로 내가 잘했다고 칭찬했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 뭐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사실은 뭔가를 뭐 머신러닝 모듈을 돌려서 뭘 한다던가 뭐 기존에 뭐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 쓰는 거 없이 데이터 쭉 읽어서 뭔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코드 자체의 난이도는 별로 없었어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작성했던 뭐든 이제 돌아간 형태의 코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로직을 잡았다고 보고,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둡 환경으로 옮겨오면서 하둡에서 코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에 따라서 여러분들 코드를 바꿔 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환경적인 차이점이 어떤 것들인지 실제로 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거는 하둡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 HDFS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실습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단 내가 설명을 하고요. 실습을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강의를 할 때 뭐 내가 모니터 켜놓고 자, 이 명령문 쳐보세요. 뭐 쳐보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시간 낭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진행하겠지만 내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 실제로 그 PDF 파일들 따라가면서 명령어 같은 것들 실제 쳐봐서
뭐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DFS에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봤을 때도 잠깐 살펴봤었죠. HDFS의 특징은 일단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한다라는 거고, 분산된 데이터의 저장 위치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 코드를 해당되는 각각의 그 노드로 보내서 프로세싱을 무빙을 시키고 데이터는 제자리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분산 처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도 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싱 자체도 패러럴하고 디스트리뷰티드한 형태로 진행되도록 하는 거, 그 부분이 이제 HDFS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캐주얼하게 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 지금 이제 보이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고, 그다음 조금 이론적으로 조금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 머신에서 200MB짜리 그 파일을 HDF 상에 라이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모듈에도 HDFS의 클라이언트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럼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200MB의 파일을 일정한 블럭 크기로 스플릿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HDFS에서의 블럭 사이즈는 128MB가 기본 사이즈이고 뭐 256메가까지 늘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0메가는 그럼 어떻게 나누는가? 128MB짜리 블럭 한 개랑 나머지 72메가짜리 한 개, 뭐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의 블럭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빼먹었네요.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그 HDFS 구성이 이렇게 클러스터들이 있고 렉이 있고 노드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드라는 거는 그냥 머신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7개가 있으면 PC든 노트북이든 7대가 있다라는, 뭐 노트북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뭔가 머신이 피지컬한 머신이 7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는 네임노드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6대는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데이터 노드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 노드들이 렉이라는 단위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렉 1, 렉 2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엄청 옛날에 007 영화 이런 거 보면 컴퓨터 들어가 있는 방 빽빽하게 방 가득 채워서 들어가 있는 머신들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책장처럼 이렇게 쭉 뭐로죠? 이렇게 쭉 나랩이 세워져 있는데, 뭐 그런 거에 이 한 칸, 책장 한 칸 같이 생긴 걔를 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전통적인 피지컬한 렉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렉이라는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렉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N개가 있을 수 있겠죠. 쭉 있다고 봤을 때 얘들을 하나 크게 묶어서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HDFS는 이런 클러스터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 내에 네임노드 하나 존재를 하는데, 이 클러스터 자체가 뭐 수십 개, 수천 개, 수만 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HDFS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200MB짜리든 뭐 사이즈에 상관없이 일단 세이브를 하든 리드를 할 때 일정한 단위 블럭 사이즈로 스플릿을 시켜요. 그래서 그 스플릿된 블럭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데이터 저장을 여기에 하게 되겠지만 클라이언트가 그냥 첫 번째 요청을 하는 것은 네임 노드에 내가 블럭 2개가 있다. 어디다 세이브하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임노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블럭 AB의 2개는 D1, D3, D4에 저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네임노드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임노드 자체에서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선 지금 이렇게 보이는 데이터 노드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어베일러블하고 저장 공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기타 등등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뭐 네임스페이스 정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임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각각의 데이터 노드에 대한 상위 개념의 현재 렉이 몇 개 있는데 뭐 데이터 노드가 몇 개 있고 그 안에 가용한 블럭 사이즈가 몇 개가 되고 이런 것들 파악을 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 사이즈, 파일의 개수를 얘기를 하고 나 어디다 저장을 하면 되겠니 이렇게 물으면 네임 노드가 D1, D3, D4에 저장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둘을 한꺼번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A 블럭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블럭은 D1, D3, D4에 일단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노드에 액세스를 해서 알아서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D1, D3, D4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서 화살표가 한꺼번에 D1, D3, D4에 가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A 블럭에 대해서 지금 A 블럭 어디에 저장을 할까 이렇게 물었는데 얘가 대답하기를 세 군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플리카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동영상 설명에서도 했었지만 그 HDFS에서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폴 톨러런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파일에 폴트가 나더라도 레플리카 복제본을 사용을 해서 그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어베일러블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A 블럭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자 할 때 하나는 원본, 나머지 두 개는 레플리카 복사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노드에 일단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한 A 블럭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D1 블럭이 두 번째 레플리카가 저장할 D3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정이 된 D4에다가 D3 노드에서 요청을 해서 데이터가 복제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세 개의 레플리카들이 다 저장이 된 상태고요.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는 거는 첫 번째 원본을 가지고 있는 D1이 클라이언트에게 데이터가 레이팅이 완료가 됐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죠. 클라이언트가 완료됐다는 메시지를 네임노드에게 보내요. 왜 보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아까는 그 비어있던 공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D1, D3, D4에서 사용을 했고 그 부분이 네임노드에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라이팅 리퀘스트가 있었을 때 네임노드가 이 자리는 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료가 되면 클라이언트가 네임노드에게 거꾸로 D1, D3, D4 네가 알려준데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200메가짜리 중에서 128메가만 저장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B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B는 어디다 저장을 할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네임노드가 이번에는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네요. 지금 여기 그림 된 거 보면 D2, D3, D5에 저장이 돼 있죠. 그럼 여기가 그냥 카피를 했나 본데 내가 D2, D3, D5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얘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아까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세 개의 레플리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되고 나면 라이팅이 끝나고 났을 때 네임노드가 관리하는 그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파일 네임이 빅파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빅파일의 블럭 A는 D1, D3, D4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빅파일 블럭 B는 D2, 3, 5 이렇게 세 군데의 데이터 노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 까지 업데이트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 빅파일이라는 파일 200메가짜리를 저장하는, 라이팅하는 작업이 끝나는 거죠. 반면에 리드를 하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파일들을 거꾸로 누군가가 아까 그 빅파일을 읽으려고 했을 때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겠죠. 그래서 내가 이 파일 읽으려고 해. 이렇게 네임노드에 리퀘스트를 하면 네임노드가 이 정보를 얘한테 줬겠죠. 얘한테 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A는 A대로 읽고 B는 B대로 읽고 그래서 합쳐서 클라이언트에서 보여주는 뭐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파일을
쓰거나 읽는 작업을 봤을 때 특이한 점 뭐냐면 이 네임노드에는 절대 데이터가 실제적인 데이터 파일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그 컨텐츠를 저장하는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네임노드가 데이터 노드에 직접적으로 일을 시키는 일도 없죠.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네임노드의 지시를 받아서 파일을 데이터 노드에 직접 쓰거나 읽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에야 데이터 노드가 한 클러스터에 6개 딸랑 들어가 있지만 이게 수천 개, 뭐 수백 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천 개, 수백 개의 클러스터당 네임노드, 컨트롤 역할을 하는 혹은 마스터 역할을 하는 네임노드는 하나 존재하는 거죠. 물론 여기가 수천 수백 개지만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는 수만 개, 수십만 개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클라이언트들은 최초의 리퀘스트를 무조건 네임노드에 하고 그 다음에 지시를 받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굉장히 바쁜 애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네임노드의 로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네임노드에게 리퀘스트를 하면 네임노드는 그냥 야 일을 뭐 이렇게 해 그 지시만 내려주는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리드라이트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모듈이 알아서 해당되는 노드에 리퀘스트를 해서 받아서 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러스터를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로드를 최소화하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시간 단위당 올라오는 리퀘스트 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 얘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냥 뻗을 수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에러 상황들이 발생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둡 2.0 이전까지는 이 네임노드를 클러스터당 하나만 뒀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페일리어가 발생되면 여기에 달려있는 수만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려고 할 때 어디 있는지 아는 애가 죽었기 때문에 어디다 쓰면 되는지 아는 애가 죽었기 때문에 얘가 하나 페일리어가 났을 때 여기에 몽땅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2.0 이후부터는 클러스터당 네임노드를 스페어로 하나씩 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스탠바이 네임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페일리어 발생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동으로 뭐죠? 네. 그 자동으로 이 두 번째 스탠바이 하고 있는 네임노드가 액티브 네임노드로 전환이 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베일러빌리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대략 이렇게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 뭐 아키텍처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다시피 HDFS를 우리가 처음 만들 때 애초에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비교적 싼 가격으로 빠른 속도로 저장하겠다. 뭐 이거였죠. 그래서 당연히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게 설계의 가장 큰 목표였고, 그 다음에 장애 복구, 그러니까 레플리카를 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장애 복구를 위한 솔루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0 이후부터는 저기 뭐죠, 네임노드를 백업을 하고 있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장애 복구라는 설계 목표에 맞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HDFS는 기본적으로 유저와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배치 파일 프로세싱에 적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BMS는 아니지만 데이터의 무결성, 그러니까 뭐 데이터가 우연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뭔가 변경이 되거나 파괴되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데이터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HDFS는 파일 시스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의 뭐 보안이나 사용자 인증 수준이라 유지한다던가 뭐 관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를 하자, 이런 목표에 따라서 설계가 됐고, 그 다음에 HDFS 특징을 나타내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뭐 write once, read many 모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쓰는 건 한번 쓰고 읽는 건 여러 번 읽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게 HDFS의 설계 목표였다는 거죠. 그 설계 목표에 따라서
뭐 이미 앞에서 인제 어떤 식으로 도는지 설명하면서 내가 언급을 했지만 파일을 블럭 단위로 나눠서 저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블럭은 여러 노드에 분산을 해서 저장을 하는데 여러 노드에 분산을 하는 것 외에도 하나의 블럭이 여러 노드에 복사가 된다는 거죠. 복제가 되어서 복제본을 뭐 별도의 다른 그 컨피규레이션 조정이 없다면 레플리카 사이즈를 3 으로 레플리카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팩터를 3 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파일이 3 개의 복사본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구조를 봤을 때 클러스터당 하나의 네임 노드와 여러 개의 데이터 노드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임 노드가 하는 일은 앞에서 봤듯이 HDFS의 모든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건데 메타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 컨텐츠가 아니라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상위 레벨의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 노드는 실제적인 데이터 컨텐츠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네임 노드에게 데이터 블럭의 상태에 대해서 리포팅을 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인제 네임 노드가 하는 일은 자기가 관리하는 그 클러스터 내에 데이터 노드들의 상태, 데이터 노드의 상태라는 게 사실은 그 각각의 데이터 블럭의 상태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주기적 리포팅을 받고 로깅을 하고 그 로그를 종합을 해서 데이터 노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정보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뭐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HDFS는 구조적으로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라고 보는 게 아까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 이제 네임 노드라고 불리는 데몬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하는 일은 마스터 노드인 네임 노드가 하는 일은 네임스페이스를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네임스페이스 관리한다는 거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오픈하거나 클로징하거나 리네임한 우리가 파일 탐색기에서 하는 뭐 그런 일들을 인제 담당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인제 클라이언트 어플 그러니까 HDFS 시스템 자체에 우리가 외부에서 아까 봤듯이 데이터를 쓰거나 읽고자 했을 때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지 그 컨택 포인트가 되는 뭐 그런 걸 프락시라고도 얘기를 프락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찾아보면 움직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프락시 패턴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마스터 노드가 HDFS 시스템 전체에 대해 수문장 역할을 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뭔가 일을 하려면 일단 마스터 노드인 네임 노드한테 뭘 해줘 이렇게 리퀘스트가 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는 상대적으로 마스터 노드의 지시 하에 있는 슬레이브 노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 데이터 블럭을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인제 그 뭐죠 데몬스트레이션 한 그림에서 봤듯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실제적인 리드 라이트 요청을 처리를 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 데이터 블럭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 복제하는 작업을 담당을 하는 게 슬레이브 역할을 하는 데이터 노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HDFS에서 블럭은 뭐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제 기본 블럭 크기 128 메가바이트짜리로 전부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그림처럼 700 메가바이트인 example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하나 우리가 HDFS에 저장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 우리는 이렇게 통째로 넣었다 통째로 빼서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중간에 이 700 메가바이트짜리 파일은 128 메가바이트짜리 5개 블럭이랑 나머지 짜투리 60 메가바이트짜리 데이터 블럭 이렇게 총 6개 블럭이 저장이 되고 여기에 곱하기 3을 하니까 총 18개의 블럭으로 복제되어서 HDFS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700 메가바이트짜리이지만 이게 6조각으로 나눠지고 3개씩의 레플리카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얘만 해도 벌써 18조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노드에 어느 블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네임 노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대부분 이제 디폴트로 잡혀 있는 128 메가짜리 사이즈의 블럭을 사용하도록 인제 셋업을 하겠죠. 뭐 셋업한다기보다 디폴트로 된 그대로 쓰면 되는데, 그건 뭐 경우에 따라서 그 "사이즈를 줄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블릿에서는. 그래서 블록 크기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4K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700 메가짜리가 과연 몇 조각으로 나눠지냐는 거죠. 그래서 블록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네임노드가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정보량은 엄청 많아지게 돼요, 생각보다. 거기다 또 곱하기 3으로 3 배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28 메가바이트의 디폴트 사이즈 외에 다른 사이즈를 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네임노드의 케파를 네임노드의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네임노드의 사양을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혹은 클라이언트의 개수를 생각을 해서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일반적인 개발자가 여기를 건드릴 일은 없고 어드민의 역할을 했을 때 뭐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인제 레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방식을 보면 fault tolerance 제공을 위해서 replication 테크닉을 사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그 오버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파일 1 번이 여기만 저장이 돼 있을 때 이 노드에 뭔가 크래시가 발생이 되고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파일을 잃게 되는데, 일단 복사본이 2개 더 있으니까 얘가 장애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1번 있는 여기나, 또 1번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 상에는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있을 그 노드 2 개가 살아있을 경우에 그 둘 중에 아무거나 가까운 거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서버에 대해 폴트가 나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견뎌내는 뭐 별 상관없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제 레플리케이션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게 뭐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게, 메모리 사이즈를 보면 하나만 저장할 걸 곱하기 3씩 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하둡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죠. 하둡 히스토리를 봤을 때 2002년 3년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적어도 뭐 2010 년대 초반까지 조용했어요, 하둡에 대해서. 뭐 "그런 게 나오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인제 이게 막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결국은 딥러닝이 뜨면서부터죠. 그래서 굉장히 딥러닝이 뜨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3 배로 뻥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지컬 머신에 대한 코스트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래밍하고 뭐 이런 시절에는 그 코드 한 줄 줄이는 거에 사활을 걸고 프로그래머들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누가 짧게 짜나." 이런 경쟁을 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 사이즈 자체도 버든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와서는 메모리에 대한 코스트가 굉장히 싸져서, 그래서 우리가 쪼끔 더 폴트에 톨러런트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여긴 노드를 더 추가하는 거에 뭐 그닥 개의치 않아,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레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장애에 대해서 좀 감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베네핏이 더 있다고 보는 시대로 바뀌면서 지금 하드웨어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팩터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장된 블럭의 레플리카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별 뭐 수정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디폴트로 3 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임 노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노드로부터 주기적으로 블럭에 대한 리포트를 받아서 블럭의 그 레플리카 개수 부족하다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많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레플리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레플리카의 개수가 부족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싼 거 많이 붙인다고 해서 싼 걸 쫙 붙였는데 이게 너무 뭐랄까요? reliable하지 않은 거예요. 또 뻑하면 죽는 노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3 개로 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운영하다 보니까
그 파일 액세스 하려고 했는데 복제본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액세스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렇게 하면 지금 와서 뭐 이 노드를 싹 다 새로운 성능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레플리카 개수를 늘려요. 4개, 5개, 6개. 그러니까 뭐 3개가 주고 한꺼번에 내가 요청한 파일이 어떤 순간에 그 서버가 6개가 한꺼번에 죽는 거기만 딱 저장이 되어 있을 확률은 엄청 재수가 없지 않으면 그런 경우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플리카 개수 부족한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그 파일 액세스에 대한 폴트에 대해서 뭔가 리포팅을 하고 있겠죠. 그런 리포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많은 경우 어떻게 판단할까요? 불필요하게 많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사용량을 봤을 때 한 번도 액세스 되지 않는 레플리카 계속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 지금 1번에 대해서 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파일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노드에 있는 2개의 레플리카가 잘 죽지 않고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한 번도 액세스 되지 않는 레플리카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괜히 우리가 쓸데없이 복제본을 그 개수만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레플리카 개수를 다운시킬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네임노드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HDFS 장점을 얘기를 할 때 얘네가 복제하고 그다음 분산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분산하냐면 최대한 골고루 흩뿌려서 분산하냐면 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파일이 하나 아까처럼 이제 저장이 되려고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얘는 예를 들어 3개의 블럭으로 나눠질 만한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개의 블럭들로 스플릿이 됐고 그 다음에 일단은 원본의 위치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적어도 한 통에 몰아서 한 렉에 몰아서 넣지는 않고 이렇게 분산 배치를 하고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첫 번째 복제본을 위치를 시키는데 세컨 레플리카의 위치는 다른 데이터 노드지만 동일한 책장 안에 넣어요. 동일한 렉 안에 위치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플리카는 봤을 때 다른 렉에 다른 데이터 노드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완전히 뭐 이게 지금 딱 3개만 여기 보면 렉 1, 4, 7 이렇게 가는데 이게 지금 1, 2, 3 해서 렉 3개만 딸려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의 이 렉 자체가 장애가 났을 때를 생각을 한다면 그 폴트 톨러런스만 생각을 한다면 얘 A를 다 다른 렉에 다른 데이터 노드에 위치하는 게 더 어베일러빌리티는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베일러빌리티만을 생각을 하고 시스템 구조를 결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레플리카를 생성을 할 때 동일한 렉에 있는 데이터 노드에 저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렉 어웨어니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렉 어웨어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하둡에서 이제 블럭에 대한 레플리케이션을 배치를 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을 구현을 할 때 어느 렉에 있는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치를 한다는 뜻에서 렉 어웨어니스 파일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까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할 때 적용하고 있는 팔시의 내용은 일단 첫 번째 한 노드에 둘 이상의 한 데이터 노드 내에 아까 여기 데이터 노드 1이죠. 여기 안에다 AA 이렇게 넣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동일한 렉에 2개 이상의 복제본은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여기 같은 렉 안에 동일한 블럭이 2개까지만 가능하고 이 세 번째 걸 여기다 다 집어넣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블럭 복제에 사용되는 렉의 수가 항상 블럭 복제분의 총 개수보다는 적게 되겠죠. 지금 여기 2개 이상 복제분 배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블럭 그 HDFS에서의 블럭 레플리케이션 policy는 2 이상의 레플리카가 동일한 노드나 렉에 위치하지 않도록 배치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균일하게 이렇게 쫙 뿌리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 이런 식의 정책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higher bandwidth랑 low latency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그 렉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전송보다는 렉을 다른 외부의 렉으로 보내는 블럭을 전송을 할 때에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로드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의 렉 안에서 대부분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만약 하나의 렉의 레플리카를 전부 배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렉을 오가는 횟수,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블럭이 하나의 파일이 텍스트가 블럭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반대로 그럼 A를 한꺼번에 그 하나의 렉에 전부 다 때려 넣었다고 한다면 그 렉이 에러가 났을 때 availability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 말고도 그럼 우리가 아까 file.txt라는 파일을 읽어온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게 블럭으로 쪼개진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블럭 A랑 B랑 C랑 다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근데 A는 렉 1에 들었고 B는 렉 2에 들었고 C는 렉 3에 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 렉을 어크로싱해서 읽어오는 횟수가 읽어와야 되는 게 다 이렇게 뻥뻥 뛰면서 읽어와야 되죠. 그런 거 자체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오버헤드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전부 다 흩뿌려서 다 A 블럭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그렇게 전송하지 않는 이유는 어, 그 레이턴시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A 블럭의 노드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 A 블럭의 레플리카가 렉 하나 한 동일한 렉에 다른 데이터 노드에는 있겠죠. 그러면 최초에 내가 읽어오고자 했던 그 데이터 노드가 에러가 발생이 돼요. 발생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 나머지 복제분이 하나는 있죠. 그러니까 렉을 건너가지 않고도 그 하나의 렉 안에서 내가 그 두 번째 대체할 수 있는 레플리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러 나더라도 레이턴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얘들을 왜 같은 걸 2개씩은 같은 렉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레플리카는 반대쪽에 이렇게 저장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면 고루고루 균일하게 분산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 밴드위스나 레이턴시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정한 지점을 찾은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 뭐 그러니까 렉 밸류에 대해서 데이터 프로텍션 한다는 거는 이미 뭐 기본적으로 뭐 레플리카 자체가 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렉 밸류에 대한 프로텍션이 된다라는 거 세 번째 레플리카를 다른 렉에 위치시키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 2개의 복사본이 같이 들어가 있는 렉이 밸류가 발생하더라도 세 번째 레플리카는 다른 렉에 있으니까 그거 하나는 살아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코스트는 미니마이즈하고 리드 스피드는 맥시마이즈 한다라는 건 보통 리드 라이트에 대해서 시스템의 코스트를 얘기를 할 때 라이팅 코스트가 리드 코스트보다 몇 배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반면에 이제 그 2개의 레플리카는 하나의 렉 내에 위치를 시키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쓰기 성능을 저하시킬 수, 그러니까 쓰기에 코스트를 높일 수 있는 렉 간의 쓰기 트래픽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이팅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럭이 3개, 그러니까 세계관이 2개 고율에게만 배치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읽을 때 사용되는 총 네트워크의 대역폭도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분산되고 복제되는 그 팔레스의 모습을 봤을 때 처음 드는 생각, 아, 이걸 왜 이렇게 쫙 최대한 골고루 뿌리지 않고 두 번째 레플리카를 같은 렉 안에 두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임노드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둡 2.0 이전의 버전에서는 또 못하겠네요. HDFS죠. HDFS 클러스터 내에서 이제 단일 네임노드, 그러니까 네임노드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데이터 노드 n개에 네임노드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데 모든 클라이언트는 얘를 그 엔트리 포인트로 해서 뭔가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이 전체 클러스터 자체가 다운되는 결과가 초래되니까 2.0 이후부터는 이제 네임노드 자체를 여러 개를 지원하는 아키텍처로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싱글 네임노드를 지원할 때에 가용성, 어베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의도적으로 어떤 그 HDFS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이 바깥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회사에서 인사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네임노드 1번을 사용을 해서 얘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노드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회계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쪽에 네임노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플리케이션 종류가 다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야겠다, 분리를 해야겠다. 이쪽 섹터에서 저쪽 섹터에는 못 보게 하겠다. 뭐 이런 일들이 일단 이게 딱 하나밖에 없으면 인사팀, 회계팀 전부 다 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일단 이렇게 N개를 지원할 때는 맨 처음에 목적은 얘 하나뿐이니까 우리 데이터는 여기 있는데 얘 죽고 나면 우리 여기로 들어갈 액세스 포인트가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개로 이제 멀티플 네임노드를 지원을 해보고 나니까 그런 장애 발생에 따른 백업 용도 외에도 얘들을 뭔가 클라이언트 카테고리별로 하는 일을 아이솔레이션 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데이터 이쪽에 데이터가 뭐 사실은 이제 데이터 머신을 붙이는 거는 별 한계가 없이 계속 붙일 수가 있어요. 뭐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쭉 붙여 나가는데 그 100만 개, 1000만 개에 들어가는 블럭 사이즈가 이 개수에 따라서 계속해서 스케일업이 되는 거죠.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쪽에서 관리해준 네임스페이스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네임스페이스 얘 하나만 있었을 때 네임스페이스 한정적이던 거를 얘 자체도 스케일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네임노드가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뭐 특정한 시간에 리퀘스트가 확 몰리는 그런 성격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을 때 이쪽에 네임노드를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경우 이게 하나 있는 것보다는 N개 있는 게 당연히 퍼포먼스 측면에서 리드라이트를 할 때 스루 푸시,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우리가 리드라이트를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량 자체가 한 개보다는 3개면 3배로 늘고 뭐 이렇게 퍼포먼스 향상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또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가 죽었을 때 나머지 백업으로 기다리던 애가 얼마나 빨리 교체가 되도록 하느냐 그게 또 하나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늘 봤던 거 여기가 네임노드, 여기가 데이터노드 단이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설명할 때 주로 이게 1대1의 관계에서 얘기를 했지만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임노드 자체가 N개로 붙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키텍처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 지금 이제 액티브 상태인 네임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바이 상태인 네임노드가 있어요. 근데 얘가 보통 때 그냥 깡통으로 있다가 얘가 죽으면 바로 얘 일을 인계받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러링이 거울이죠. 지금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 비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그 여기다 뭐 거울을 놔서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액티브 네임노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딘가에 적어요. 적어 놓은 내용들을 얘가 보고 똑같이 이렇게 베껴 적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해서 얘가 언제 죽더라도 언제나 그 죽자마자 얘가 바로 액티브 네임노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스탠바이 네임노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얘가 이 둘 간의 정보를 싱크를 맞추고 있느냐라는 거는 지금 아까 요 그림에서 요 부분이죠. 이 부분만 뜯어서 다시 봤을 때 저널로드라는 게 제공이 돼요. 그 지금 HDFS 아키텍처 상에서 저널로드가 하는 일은 에디트 로그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이 리퀘스트가 와서 실제로 얘가 뭐 아까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을 하면 그 다음에 얘가 어디다 뭐 써라 읽어라 라는 걸 얘기를 하죠. 주로 이제 네임노드 액티브 네임노드가 관리하는 데이터 블럭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어디다 뭘 썼다 뭐 이런 것들이 지웠다 뭐 아니면 업데이트를 했다 뭐 이런 모든 작업에 대해서 로그를 여기다 적는다라는 거예요. 저널로드에다가. 그러면 스탠바이 하는 애는 뭘 하겠어요? 이 로그를 읽어다가 자기가 가진 그러니까 언제 스타트업 시점에서는 한 번은 맞추겠죠. 이 둘 간의 로그를 그 정보를 맞추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데이터 노드에 저장된 블럭에 대해서 가해지는 모든 오퍼레이션에 대한 로그를 여기다 적어 놓으면 이걸 읽어와서 그때그때 엎어친다기보단 일정 간격으로 자신의 네임스페이스 정보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액티브 네임노드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스탠바이 노드는 얘가 주기적으로 읽어오니까 얘가 페일러가 났다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여기를 가서 자기가 여기에 적혀 있지만 본인이 아직 자기의 네임스페이스에 적어 놓지 않은 그러니까 반영하지 않은 로그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마저 반영을 해서 최대한 얘랑 상태를 맞춘 후에 얘가 다음번 액티브 네임노드 역할을 하도록 상태를 스스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페일오버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임노드가 결과적으로 그 자동으로 페일오버를 수행하게끔 하는 기술을 하드벤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페일오버라는 게 뭐냐면 페일러는 그냥 장애예요. 페일오버는 시스템이 그 장애를 감지를 하고 다른 2차 시스템으로 컨트롤을 이전을 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틀어서 페일오버 혹은 페일오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페일오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페일오버를 할 거냐에 우아하게 페일오버 할 거다. 뭐 이게 뭐냐면 전혀 문제없이 하겠다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상황에서 관리자가 수동으로 이거 하나 죽었네. 그럼 얘 말고 백업으로 돼 있던 애를 시작을 해야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감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시스템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없도록 하는 상황, 없도록 최대한 그레이스풀하게 페일오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토매틱 페일오버라는 건 말 그대로 아까 설명했듯이 네임노드에서 장애 발생을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컨트롤 스탠바이 네임노드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설명은 장애가 발생했다라는 걸 감지한 이후에 스탠바이 노드가 어떻게 액티브 네임노드에 있던 데이터랑 똑같이 맞춰서 자기가 워킹하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남은 이슈는
그 액티브 했던 네임노드가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스스로 감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이 인제 저널로드에서 읽고 온다라 그러니까 얘가 장애가 났어요. 얘기를 하면 얘가 덜 읽고 온 에디트 로드를 확인을 해서 자기가 마저 업데이트 친 다음에 '내가 인제부터 액티브 노드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장애가 났다라는 거를 감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상단에 보면 GK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인제 어 줍키퍼의 클라이언트 모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노드 줍키퍼 페일오버 컨트롤러 뭐 이렇게 엄청 긴데 이름이 JKFC라고 돼 있고 여기 그냥 그러니까 CKFC라고 돼 있고 GK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네임 노드의 상태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네임 노드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하는 줍키퍼의 클라이언트 모듈이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네임 노드가 지금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참 얘죠. 얘는 세션이고 지금 얘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 그러니까 노드 줍키퍼 페일러 컨트롤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페일오버 컨트롤러 이 프로세스 자체가 각각의 네임 노드당 하나씩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고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헬스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돼 있죠. 보면 얘가 각각 자기가 이게 지금 탑재되어 그러니까 그냥 PC 머신으로 보면 한 머신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C 하나에 PC가 역할을 액티브 네임 노드를 하고 있으면 그 PC 안에서 얘를 감시하고 있는 컨트롤러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얘가 하는 일은 뭐죠?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헬스체크 커맨드를 각각 자기가 위치한 로컬 네임노드에 보내서 야 죽었니? 그러니까 살아있니? 살아있니? 이렇게 계속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을 때 얘가 리스폰스를 하면 얘가 지금 이 노드는 헬스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표시된 걸 줍키퍼가 나중에 다 이제 전반적으로 본 다음에 뭔가 결정을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커맨드를 보냈는데 얘가 어떤 특정 시간 안에 리스폰스 없어요. 그럼 얘를 unhealthy로 표시를 바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 그 네임노드랑 그 다음에 줍키퍼랑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줍키퍼랑 연결되어 있는 세션 자체를 지금 여기 GK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줍키퍼 세션을 매니지먼트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컬 네임노드가 헬시 상태일 경우 그런 경우에 줍키퍼랑 이 그 CK 세션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 둘 다 지금 헬시 상태인데 얘는 액티브고 얘는 스탠바이죠. 이게 뭐 정해져 있다기보다 여기다가 모듈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액티브냐 스탠바이냐 결정하는 거는 gnode라는 락이 이제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 락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네임노드가 액티브 네임노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얘가 계속 살아있니 살아있니 얘기를 하다가 얘가 커맨드 줬는데 반응이 없으면 이 세션이 끊긴다라는 얘기예요. 그 세션이 끊김과 동시에 그 락이 얘 손에서 풀려요. 그냥 공용의 장소에 풀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얘가 가만 보고 있다가 여기 락이 풀렸네. 그 다음에 내가 관리하는 애는 헬시 상태네. 그럼 내가 이 락을 획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걸 지금 이렇게 딱 두 개만 있다기보다 그 스탠바이 노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액티브 네임 노드 외에. 그러면 이런 이제 컨트롤러들이 각각 노드마다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얘가 늘 이 세션과 그 락에 해당이 되는 C 노드의 상태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딱 봤을 때 노드가 풀려 있어. C 노드 락이 풀렸어. 근데 내가 관리하는 네임 노드는 커맨드 보내보니까 살아있어. 그럼 내가 저거 가져와서 액티브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그 failure detection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컨트롤러 하는 일은 각각의 네임 노드에 대한 상태를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네임 노드의 상태와 줍키퍼 사이의 세션을 관리를 하다가 결국은 얘가 응답이 없으면 이 세션을 끊고 이 세션이 끊기면 여기서 유지되는 락이 풀리게 되고
다른 애들이 계속 그걸 리슨을 하고 있다가 락이 풀렸을 때 내가 관련한 네임노드가 헬스면 그걸 가지고 와서 얘가 락을 딱 잡는 순간 얘가 액티브 상태가 바뀌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요? 얘는 여기 가서 에디트 로그 남아있는 게 없는지 다 긁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보에 업데이트를 치고 그 다음부터 얘가 액티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오토매틱 페일오버란 게 작동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들은 그러면 이제 이걸 막 들은 다음에 뒷부분에 이제 HDFS 실습을 할 텐데 이런 모든 내용은 시스템 내부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고 마치 우리가 윈도우를 쓰면서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쓰는 거 아니죠. 그냥 파일 탐색기에서 지우면 지워지나 보다. 뭐 카피하면 카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HDFS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입장, 그러니까 그 디벨로퍼 입장에서 HDFS의 파일을 저장하고 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느끼기엔 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적어도 이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빅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아니라 빅데이터 컴퓨팅이죠. 얘기는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컴퓨팅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하둠 내부에 이런 아키텍처랑 어떤 메커니즘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우리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이 됐군요. 여기까지가 그 내부적인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그림 계속 이게 옆에 계속 있었군요. 그 뭐지? 누군가가 화면을 공유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러고 이제 실습하는 그 파일도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가 있을 건데 잠시 살펴보죠. 네. 지금 환경이 덜 잡힌 학생들도 있는데 일단 환경 잡으면 지금 그 슬라이드대로 따라가면서 실습을 해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 이따 얘기를 하고요. HDFS는 파일 시스템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윈도우에서 그 파일 탐색기에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는 게 HDFS 사실 실습이에요. HDFS를 실습한다는 게 뭐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거는 아닌 거고 그러면 우리가 HDFS 접속해서 파일을 쓰거나 읽거나 해야 되는데 이 질문 이따가 답을 할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커맨드 라인, 그러니까 터미널 창에서 명령어를 쳐서 우리가 HDFS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웹 UI 형식으로 우리가 접속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해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다 해볼 텐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깔았거나 지금 까는 도중에 뭐 포기했거나 깔고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일 텐데, 지금 그 이제 툴을 까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윈도우나 여기죠. 하드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OS가 있죠. 호스트의 OS. 그냥 실제 시스템에 사용하는 OS가 윈도우거나 맥이거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가상 머신을 깔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우리가 리눅스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리눅스 환경인 것처럼 가상 머신을 깔아야 되는데 이 가상 머신을 깔도록 해주는 툴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설치하고 있는 버추얼박스라는 이제 툴이에요. 버추얼박스를 깔면 이 버추얼 머신들을 가져오기를 하죠. 가져오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요. 시스템 상에서. 그러면 그 위에 지금 가지고 오는 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뭐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단 위에 여기까지가 이제 호트웍스 샌드박스라는 이제 제품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 제품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버추얼 머신을 깔고
그다음에 버추얼 머신 깔면 뭔가 뭐 리눅스 환경, 레드햇이든 우분투든 뭐 환경이 되겠죠. 그 위에 아파치 하드업에서 제공하는 그 모듈들 다 일일이 깔아야 돼요. 하나씩 깔아야 되는데, 소프트웍스라는 건 버추얼 머신 단부터 여기까지 다 싸잡아서 한꺼번에 훅 깔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얘인데, 문제는 이게 잘 설치가 되는 PC가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가 못한 거죠. 이 툴 자체가 지금.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거기 이제 적어 놓기도 했지만, 이거를 뭐 사실 내가 하는, 뭐 주로 조교를 시켜서 테스트를 시켜요. 그래서 조교 시켰을 때도 이제 이런 종류의 툴들이 굉장히 하부 시스템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조교가 테스트 끝났다고 해도 그 옆에 머신을 설치하고 뭐 2개까지 더 3개까지 설치를 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 세트를 내가 받았고, 그 세트를 여러분처럼 깔기 시작했는데, 거기 적었지만 나도 8시간 걸렸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 조교가 까는 버전은 버추얼박스 최신 버전의 2.5를 깔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양상의 내 PC도 거의 뭐 비슷했기 때문에 깔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버추얼박스 뭐 이거랑 이거 딱 붙였을 때 가족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죽는 거죠. 뭐 죽는다 말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구글링을 해봐도 디벨로퍼 커뮤니티에서 이 2개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 그 얘기는 이 회사 자체에서 트러블 슈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왜 이걸 왜 쓰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학생들 질문도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나랑 비슷하게 안 깔리는 학생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저께부터 VM웨어라고 얘기를 하는 그 클라우드랑 똑같은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비슷한 툴이 버추얼박스 말고 VM웨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걔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올라오는 건 좀 안정적인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CLI로 지금 커맨드 명령어로 작업을 하려면 푸티라는 그 이제 텔넷이나 SSH 접속하는 또 툴이 필요한데, 거기서 지금 VMware를 사용해서 올린 쪽에 또 액세스가 안 열리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 그거는 찾아보면 해결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안 깔리는 학생 조금 이따 나랑 얘기를 좀 해보고, 안 되면 여기 버추얼박스 말고 그 VMware라는 걸 설치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거 깔라고 해서 쭉쭉 까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는 알고 깔아야겠죠. 그러니까 버추얼박스는 도대체 뭐고, 뭐 그다음에 호트웍스 샌드박스 뭐 하는 건지 라고 물었을 때, 버추얼박스 말 그대로 버추얼 머신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도구고, 호트웍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 제품은 뭐 하드업에 있는 그런 모듈들 한꺼번에 확 다 깔아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가서 푸티라는 그 툴을 하나 더 다운을 받습니다. 이건 뭐 까는데 문제 있지 않고 그냥 아무나 다 깔려요. 깔고 나서 자신 OS, 지금 로컬 머신에 OS 환경에 맞는 푸티를 깔아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있는 대로 디폴트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해서 피니시까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버추얼박스 깔고 그다음에 그 샌드박스 깔아서 그 뭐죠?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걸 안 띄워놓고 이걸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두 가지가 다 떠 있는 상태에서 이 푸티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SSH라는 커넥션 타입으로 이 IP 어드레스의 이 포트, 그냥 이거는 PC마다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하는데, 왜 이걸 쓰냐면, 뭐 이거는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여러분이 쳐서 이렇게 뭐 이 어드레스에 이 포트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걸 하둡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고 오픈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내가 푸티를 사용해서 접속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세이브 해놨으니까 하둡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금 위에 있던 그 주소들이 이미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열면 세이브 한번 했기 때문에 여기 하둡이란 게 있고, 로드를 시키면 여기 이렇게 보여요. 그러고 나서 오픈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냐면 그 하드웹 에코시스템에 접속을 할 때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저랑 패스워드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기타 등등 얘네를 쓸 거기 때문에 아까 아예 접속을 할 때 마리아 디브라는 그 유저 계정으로 접속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따라가면 됩니다. 들어갈 때 마리아티브로 하는데 패스워드 아무거나 주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윈도우처럼 그렇게 친절한 시스템 아니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지금 자기가 입력한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똑같이 맞추세요. 그러니까 마리아티브에 마리아티브 패스워드를 해서 항상 들어가도록 별로 따로 외울 필요 없이.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뭐 현재 디렉토리가 어딘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리눅스 환경, 지금 현재 상태로 리눅스 환경이에요. 근데 리눅스 환경에서 hdfs에 dfs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게 되면 우리가 hdfs의 명령어를 내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DFS가 아니라 참 HDFS, DFS 하면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옵션에 대한 헬프 같은 게 쭉 떠요. 이렇게 한번 보면 뭐 책섬도 있고 뭐 톤 있고 카운트 있고 뭐 LS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둡에서의 그 HDFS 명령어는 하둡 FS, 하둡의 파일 시스템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하이픈 주고 뒤에 나오는 이 명령어는 리눅스 명령어랑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리눅스 명령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동영상 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 내가 따로 일일이 가르쳐 주진 않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명령어 정도 쓰면 충분해요. 뭐, 다르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드민 역할 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둡의 fs의 ls, 그럼 리스트가 쭉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둡의 ls 리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슬래시 표시는 루트를 의미하는 거죠, 리눅스에서. 그럼 루트 디렉토리 아래 파일이 전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보면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죠. 하드웹 fs에 make 디렉토리 하고 그 다음에 만들려는 디렉토리 이름 이렇게 ml-100k 이렇게 하고 나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 하드웹 fs에 ls 하면 이거 만들어진 게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지금 보듯이 wget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이 주소에 있는 이 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파일 다운할 때 쓰는 리눅스 명령어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wget에 http 어쩌고 이렇게 해서 u.data 이렇게 딱 치면 이게 0%부터 쭉쭉쭉쭉 해서 받아져 와요. 받아져 오고 나서 제대로 왔는지 보려면 ls 쳐봤을 때 u.data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여기의 상태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명령어가 하둡 fs로 시작 안 했죠. 여기는 지금 하둡 명령이 아니라 그냥 우리 로컬 머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그냥 리눅스 명령어 써서 인터넷에서 있던 거 내 로컬 스토리지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HDFS에 올려야죠. 지금 우리는 아까 그 머신의 구조에서 왜 이런 거지? 잠시만요. 지금 이 그림에서 wget을 했을 때의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게스트로 올려놓은 오퍼레이팅 시스템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하둡의 공간에 우린 지금 이제 가상머신에다 원래로 치면 예를 들어서 하둡을 클라우드에 놓고 우리가 로컬 머신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 wget을 한 거는 그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 로컬 머신에 다운을 받는 거, 그 wget. 그 다음에 로컬 머신에 있는 내용을 HDFS 파일 시스템으로 써달라고 아까 리퀘스트 했었죠. 우리가 이론 시간에 봤을 때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얘는 리눅스 명령 아닌 거죠. 얘는 하둡의 HDFS 명령어인데 하둡 FS에 하이픈하고 copy from local 이렇게 하면 u.data를 지금 아까 우리가 HDFS 그러니까 하둡 FS로 mkdir에서 만들어놨던 이 디렉토리 밑에 u.data를 여기서 일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복사를 해라. 라고 시킬 때는 당연히 명령어가 하둡 명령어니까 하둡 fs에 copy from local 얘를 얘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실컷 하고 또 ls 이렇게 해보면 ls라고 치는 거는 그냥 우리 로컬이에요. 그냥 리눅스 명령어고 하둡 fs ls 이렇게 치면 하둡의 그 뭐죠 파일 시스템 상에 그 파일들이 리스트업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하둡 fs에 ls에 ml 뭐 하이픈 100k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을 다 리스트업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읽어왔던 얘가 보이는 거죠. 그럼 제대로 들어왔구나 확인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RM 뭐 그 실컷 한 다음에 또 뭐 RM 그냥 연습해보는 거 지우고 나온다는 건데 그래서 얘 파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삭제된지 확인은 뭐 항상 ls 쳐서 해보면 아 지워져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처음 지우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remove 디렉토리 하고 나오면 원래 상태로 해놓고 나오는 셈이에요. 그죠? 별거 아니고 하둡의 파일 시스템에 들어가서 저기 뭐죠 웹페이지에 있던 거 내 로컬 시스템 받은 다음에 그거 여기다가 올려놓고 나오는 거 뭐 거기까지의 실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를 똑같이 UI를 써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둡 시스템 그러니까 그 샌드박스를 구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샌드박스 화면 뜨면 그 검은 화면 그 터미널 화면 났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접속하는 주소 나온 거 있어요. 뭐 그거랑 똑같은데 그게 나오든 안 나오겠지만 여튼 그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127.0 뭐 127.0.0.1에 8080 포트를 열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 다음에 그 로그인을 할 때 똑같이 마리아디브랑 마리아디브로 로그인을 해요. 지금 이거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이거 뭐냐면 아까 우리가 CLI 통해서 이미 마리아디브의 패스워드 마리아디브로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이걸로 써야 되는 거고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접속해서 들어가면 안바리가 오버뷰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죠? 대시보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하도 그 하부 모듈에 대해서 뭐 지금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대시보드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 지금 HDFS, 얀, 뭐 맵리듀스 뭐 이렇게 쭉쭉 해서 우리가 오버뷰 때 배웠던 서브 시스템들이 다 뭐 이 중에 떠 있는 것도 있고 가져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볼 거니까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유저 뭐 정보 있는 바로 옆에 보면 얘를 눌러보면 파일 뷰가 있어요. 파일 뷰를 누르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파일이 쭉 보이는 거죠. 얘가 보여준 내용은 사실 우리가 마리아디브로 들어간 다음에 루트 아래에 있던 데이터나 그러니까 파일이나 디렉토리랑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커맨드 창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GUI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별 특별한 이유 없으면 굳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느니 UI에서 보는 게 훨씬 쉽죠. 하지만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뒷부분에서 코딩할 때 이 환경에서 코딩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뭔가를 하는 일은 여기 보면 이제 뉴 폴더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두면 이 상단에 아무것도 안 떠요. 근데 이 특정한 디렉토리 클릭을 하면 이 위에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 뭐 메뉴들 중에서 이걸 열어서 확인을 해보거나 뭐죠? 이 오픈. 그래서 지금 상단에 있는 뭐 리네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하는 거는 그냥 뭐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눌러가면서 한번 그 연습을 해보세요.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랑 했던 거랑 똑같은 작업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wget를 읽어온 데이터가 사실 웹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이 위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서 ml 100k zip을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uData랑 uItem만 사용할 거라 얘만 집에서 풀어서,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상단에 보면 업로드란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가 HDFS 공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웹에서 다운받은 건 우리 로컬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 위로 업로드 한다는 개념이에요. 아까는 그 먼저 copy from local이었나요? 로컬에서 이제 카피하는 그 명령어 하는 거랑 이게 똑같은 작업입니다. CLI에서 했었던 걸 똑같은 업로드고, 그 다운받은 파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다 딱 놓으면 들어오겠죠. 여기서 업로드가 돼요. 그러고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오픈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프리뷰가 보입니다. 다음 수업 아직 쉬는 2시 45분까지 우리 수업 아닌가? 뭐 나가도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습 끝이고요. 지금 다음 시간 전까지 환경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실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경 설정이 된 사람들은 뭐 이거 가지고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하는데 중간에 에러 터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만 설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테스팅이 된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고, 환경 설정 문제 없는 사람들 나가도 됩니다. 근데 환경 설정 문제 있었던 사람 잠깐만 남아주세요. 그다음 프로세서 일단 2개는 멀티 프로세싱 하는데, 그 효과로 보기에 물론 우리가 그 리소스가 똑같으니까 뭐 엄청 많이 차이 나진 않겠지만 2개보다는 4개로 해서 셋업을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자, 환경 설정된 사람 나가세요. 안 된 학생들만 남아주세요. 조교 지금 여기 없어요. 4개로 하면 오류가 뜬다고요? 그럼 좀 남아보세요.